혈액이 계속 흘러야 굳지 않는데 선지처럼 이제 굳어 있는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혈전이 뭉치고 이제 머리 혈관 쪽으로 박히게 되면 뇌졸중, 뇌경색이 생기는데 그 뇌경색의 위험도가 일반 인구보다 5배가 더 높습니다. 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심방세동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심방세동,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네. 생물 시간에 사람의 네. 심장이 이심방, 이심실이라고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전신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은 심실, 두꺼운 근육 부분을 말하는 거고, 네. 심방은 그 심실이 뛰게끔 명령을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심방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고 그 안에 있는 전기 회로도 같은 것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심장을 뛰는데 오케스트라로 비유를 하자면 지휘자 같은 사람이 이렇게 뛰라고 명령을 줘야 되는데 네. 지휘자가 없는 상태인 것처럼 서로가 막 뛰어대니까 밑에 있는 근육 입장에서는 어느 자극에 맞춰서 뛰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극에 맞춰서 뛰었다가 저 자극에 맞춰서 뛰었다가 이번 박자는 뛰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막 불규칙하게 뛰다 보면 생기는 진단명이 심방세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스트라에 엇갈린 약간 지휘의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해하기 쉬운데, 심방세동을 진단받으면 대부분 약을 처방받는데 그 중에서도 항응고제를 복용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강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하나하나 한자로 뜯어보면 심방이 세동, 미세하게 움직인다, 덜덜덜 떨린다라는 네. 얘기인데 심장이라는 것은 이제 수축과 이완을 통한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혈액이 계속 흘러야 굳지 않는데 네. 혈액이 그대로 고여 있다 보면 선지처럼 이제 굳어 있는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혈류가 굳어 있는 곳에 혈전이 뭉치고 이제 피떡 같은 것이 뭉치고 그런 것이 우연한 기회로 심장 바깥으로 이렇게 떠밀려 나가면서 머리 혈관 쪽으로 박히게 되면 뇌졸중, 뇌경색이 생기는데 그 뇌경색의 위험도가 일반 인구보다 5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는 뇌경색 예방을 위한 약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응고제 하면 사실 와파린이라는 약물이 익숙했는데 최근에는 노악이라는 약물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두 약물의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항응고제는 말 그대로 응고되지 않게 해주는 약, 그러니까 혈액이 굳게 해주지 않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와파린은 전통적인 항응고제입니다. 그래서 이 항응고제를 복용하면서 항응고 효과가 너무 세면 출혈의 위험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네. 반대로 항응고 효과가 너무 떨어지면 혈전의 위험성이 제대로 예방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항응고 상태, 적절한 물기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파린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액의 물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뭐 적절하면 그 용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 모자라다 그러면 약을 늘리는 거고 과하다 그러면 약을 낮추는 거고 이런 식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것이고 이 와파린이라는 약물의 단점은 식습관에 따라서 혹은 복용하고 있는 약에 따라서 이 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의 효과가 너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물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노악, 사실 노악이라는 약도 지금 출시가 된 지 10년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약입니다. 그래요? 뭐 익시아나, 자렐토, 뭐 엘리키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이 약의 장점은 혈액 검사로 물기가 조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사할 필요가 없고 또 식습관이나 약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수준으로 물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파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혈액 검사를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와파린의 경우에는 치료 실패 혹은 효과 과다로 인한 출혈 위험성이 좀 있다고 보면 노악은 상대적으로 와파린과 비교해서 항응고 효과는 뒤지지 않을 정도로 비등하면서 이 출혈의 위험성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악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혈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심장 리듬 자체를 조절하는 항부정맥제도 많이 쓰이는데 이건 언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항부정맥제라는 네. 말은 부정맥을 안 생기게 해주는 약물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이 심방세동 환자들 중에는 사실은 절반 정도는 무증상이라 잘 몰라요. 네. 근데 나머지 절반 중에는 한 60에서 80% 정도는 불규칙한 맥박, 두근거리는 맥박으로 이렇게 증상을 발현을 하기 때문에
항부정맥제를 하는 것은 심방세동이 생기지 않도록, 부정맥이 생기지 않도록 맥을 규칙적으로 유지해주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진단 시에 심초음파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떨 때 이건 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꼭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심방세동이라 하면 심장 초음파를 꼭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생긴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심방세동이 생길 만한 다른 심장의 원인, 뭐 판막이나 근육이나 아니면 심방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 네. 또 우연히 심방세동이라 하면 아까도 혈전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혈전이 심장에 있는 그 자체도 종종 목격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판막병이 심한 경우에는 또 노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앞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심장 초음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장 초음파로는 그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심장 초음파로는 심장이 움직이는 심장을 동영상으로 네. 보다 보니까 심방, 심실, 그리고 그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 내지는 심실과 대동맥, 폐동맥 사이에 있는 판막, 그것들의 이제 기능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심방세동의 경우 우리가 항부정맥제라고 하죠. 정상 맥박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 반응이 있을 수 있는 범위는 비교적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심장 초음파로 봤을 때 심방의 크기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항부정맥제로 효과를 별로 거둘 수 없겠다, 내지는 심장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맥박을 잘 유지하고 예후를 좀 더 좋게끔 이런저런 약물을 써볼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치료를 위한 그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심방세동 환자마다 치료 방식이 다른 것 같던데 약물 치료가 필요한 기준이나 또 치료 방향은 어떻게 정하게 되는 거예요? 뇌졸중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뇌졸중 예방하는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 위험도부터 따지는데요. 65세 이상이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혹은 동반된 혈관 질환, 네. 경동맥이 찌꺼기가 쌓였다든지 아니면 협심증이나 말초혈관병이 있다든지 이런 동반 질환에 따라서 위험도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도를 계산해서 통상적으로 연 2% 내지 3% 이상의 뇌경색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부터 항응고제를 복용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맥박에 관련된 치료가 크게 두 갈래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맥박을 정상 맥박으로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군, 그리고 정상 맥박으로 유지를 시킬 수가 없는 군,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정상 맥박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적 질병의 초기 단계에 있을 때 맥박을 정상으로 유지하면서 심장과 관련한 예후도 개선하고, 그리고 불규칙하게 뛰는 맥박에 의한 증상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부정맥제가 역할을 하겠고요. 근데 심장이 너무 많이 변해서 항부정맥제 내지는 전기 충격 아니면 이제 상급병원에서 진행하는 전극도자 절제술 이런 거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 맥박을 도저히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심장 상태가 맥이 너무 빨리 뛰게 되는 경우에는 심장이 충분히 뛰려면 이제 수축 후에 충분한 이완, 그 다음에 수축을 해야 충분한 양의 이제 혈액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너무 빨리 뛰게 되면은 이 짜고 충분히 부풀어 오를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심장이 비효율적으로 뛰니까 심부전으로 이를 수가 있는데, 이 항부정맥제를 통해서 맥박을 정상으로 유지시킬 수가 없는 경우에는 맥을 너무 빠르지 않게끔 맥박수를 조절한다고 하죠. 그래서 리듬과 관련해서는 정상 맥박을 유지를 시도할 수 있는 항부정맥제 치료군, 그리고 항부정맥제를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맥박수 조절,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심장내과 전문의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지휘하시는 것처럼 잘 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항응고제, 항부정맥제 이런 관련된 약물을 이제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증상이 사라졌어요. 증상이 없어지면 약 투여를 중단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계속 혹시 모르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심방세동의 경우 제가 아까 절반 정도는 무증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심방세동으로 돌아갔는지 아닌지를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졌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언제든 심방세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잠재적인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뇌경색 위험성도 교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위험도에 따라서 뇌경색 예방하는 치료는 이제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되겠고, 대신에 어떤 증상에 따라서는 뭐 항부정맥제나 맥박수를 조절하는 그런 약들에 대해서는 조절이 뭐 조금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평생 그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예.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오늘 핵심 내용, 오늘의 하이포인트 짚어주시죠. 이 심방세동과 관련해서 뇌경색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상 맥박인 사람들에 비해서 5배가 더 잘 생긴다. 그리고 이 5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복용을 해야 되는데, 항응고제의 효과는 한 3분의 2 정도는 뇌경색을 줄일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3분의 1의 뇌경색 환자는 그래도 그 약의 복용을 통해서 뇌경색을 경하게 앓고 지나갈 수 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아주 중요한 내용, 유용한 내용을 많이 짚어본 것 같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현철원 선생님과 함께 심장 건강과 관련한 주요 내용 짚어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